지금 상승장이 끝난 거를 본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네, 예언을 하나 할게요. 집은 있어도 된다? 아니면 지금 사야 된다? 안녕하세요 순이 여러분. 기회는 온다 순톡의 진행을 맡은 부동산부 박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요즘 집값 하락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방뿐 아니라 이 서울 지역 그리고 철옹성이었던 강남 3구까지 이 집값이 수억 원씩 하락하면서 이 강남 불패도 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찬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코너에서는 이 2주마다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동산 시장 얘기도 나눠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 하락장에 접어든 시장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은 이 하락론이 대세일 때 좀 상승을 점치고 또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2021년에는 또 조정장이 올 거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좀 한 발 앞선 예측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어쨌든 제 채널 이름이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잖아요. 어떤 사이클 흐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하면 좀 많이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을 연구를 해서 사실 그 우리나라 부동산의 사이클의 어떤 원리를 이해를 했죠. 2019년에 이제 제가 폭등장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폭등이 올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그때가 이제 조정장이었거든요. 9.13 대책에 의해서 강하게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려고 하는 거를 정부가 강하게 누르는 걸로 이제 억지로 눌리고 있었거든요. 그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풍선 터지듯이 폭등장이 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등장이 어느 정도 오면 반드시 이제 하락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 뒤에 보면은 그게 2018년 1월 달에 책을 냈는데 폭등장이 아직 오지 않았고 폭등장이 온 뒤에는 반드시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이다.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제가 뭘 가지고 탐지를 했냐, 이제 규제의 누적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정부가 사실 상승장에서 어마어마한 규제를 내놓잖아요. 거의 뭐 한 30회 가까이 규제를 내놓는데 그때마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 에너지를 그 규제로 인해서 슬금슬금 갉아먹거든요. 복싱을 할 때 상대방이 잽을 날리는 거예요. 잽을 날리면 잽을 맞은 사람이 바로 다운되는 게 아니거든요. 잽을 계속 라운딩 할 때마다 맞으면 이게 데미지가 누적이 되거든요. 후반쯤 가면 이 사람이 이제 그로기 상태가 돼서 그냥 아주 가벼운 크리니트 한 방만 가지고도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소진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니트 한 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잡는데, 그 매도자의 호가 갭 벌림.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10억인데 매도자들이 한 15억 정도의 매물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들이 이제 쫓아가서 사고 싶어도 너무 갭이 크니까 부담이 돼서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분위기 단절이 생겨요. 그때 2021년 말쯤에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죠. 그래서 아예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그때부터 상승을 멈추고 이제 조정장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연구하면서 뭐가 시장을 변화시키는지를 그런 걸 유심히 봤다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이 책이죠. 이 책을 내시기도 했는데
좀 특이점이 있어요. 다른 부동산 책과는 달리 이 전 세계 투자 대가의 경험을 빌려서 네네. 거기에 또 부동산 시장을 빗대어서 네. 비율을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그 인상 깊게 봤던 게 사이클에서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초기, 상승, 조정, 폭등, 하락 네.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변화 4요소를 짚어주셨는데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심리, 네. 전세가, 그렇죠. 분양, 네. 정부 정책 이렇게 이제 4대 그렇죠. 4요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디가 좋다, 어디 지역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입지를 강조한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는 그런 거는 없고 네. 부동산이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 네. 혹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서 같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심리를 그 1차 요인 아까 말씀하신 4대 요소 중에 네. 대중심리가 첫 번째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따른 시장이 얼마나 역할이 큰지를 연구를 해서 사람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거스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네.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책으로나마 좀 통해서 좀 변화를 대응을 좀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네. 바람으로 이제 큰 거죠. 네, 지금 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계속 세를 찍으시고 있으시고요. 네. 일단 부동산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서울 외곽부터 시작해서 가격 하락세가 강남 3구도 뭐 절반이 떨어졌네, 몇 억씩 떨어졌네 하고 있고 네. 아파트 단지도 올해 단 한 건의 매매도 발생하지 않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네, 많고요. 네. 그래서 호가를 보면은 그래도 엄청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과거와 비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침체된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그 원인을 좀 제대로 알면 사실 분석이 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원인을 잘 모르니까 예전에 없던 상황,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은 예전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이제 그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이제 좀 줄긴 해요. 그런데 그때도 1000건은 대부분 넘었고, 1000건. 네, 서울 기준으로 네. 1000건은 넘었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두어 달 진행되다가 이제 다시 거의 원상 회복, 네. 평균치로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치가 한 5,000건 정도 돼요. 월 5,000건. 예, 월 5,000건 정도 평균치가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평균치가 한 600건, 600, 700건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00건. 그게 지금 뭐 두세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내내. 네. 지금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게 뭐냐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번 상승장에서는 폭등장이 2번 있었거든요. 원래 한 번밖에 없는데 2번 있었어요. 네. 그게 원인이 이제 일반적인 폭등장이 한 번 있었고 임대차 3법에 의한 그 부작용 이걸로 인해서 폭등장이 한 번 더 있으면서 네. 영끌 매수자들이 특히 2030 매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기했다가 좀 떨어질 때 좀 사거든요. 원래 네.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냥 이미 상승장에서 다 사버리고 나니까 규제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무주택자들이 이제 매수 주체인데 상승장에서 살만한 사람 다 샀고 네. 무주택자 중에 한 70% 정도는 평생 집을 안 가지는 데이터예요. 예. 무주택자 비율을 보면 전체 네. 인구수 대비 보면 한 40%에서 5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빼고 나면 진짜 소수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다운이 되니까 급매물만 나와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급매물을 막 내놓으면 네. 거래량이 좀 늘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마저도 버티는 거예요.
예, 하락하는 게 싫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네. 거래가 아예 안 일어나는. 예, 작년에 이제 예측할 때 올해 정도까지는 정체기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네. 하고 다녔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워낙 크니까 네. 매도자들이 버티다가 매수자들이 끝까지 안 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매물로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간간히 내놓다 보니까 하락 거래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표상으로는 하락 지표들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네. 급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하락 초기다. 네.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앞으로 금매물이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금리 얘기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게 진짜 주요 트리거냐? 금리 인상 그렇죠. 뭐 아니다. 이 전 정부에서 내놓은 이 수많은 규제들이 뭐 한몫을 했다. 네. 혹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떨어져도 이건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요인을 얘기하실 때 또 네. 중요도를 또 이렇게 해서 네. 차례로 세워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순서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 원인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 폭등 뒤에는 반드시 폭락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거의 근본적인 그 핵심은 뭐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부담으로 이제 나중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요인이 만약에 없이 가격만 올라갔다.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가격이 올라가는 걸 버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버블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터지는데 이 언젠가는을 가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배, 30배 올랐잖아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 저점 대비 한 3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3배. 거품이 생겼을 때 3배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면 10배만큼 올라가느냐 20배만큼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다른 요인이 없다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시장이 상승할 때 정부가 규제를 계속 많이 내놨죠. 네. 아까도 이제 제가 규제의 누적 효과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규제가 없으면요. 규제가 없으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놓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의 상승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작아요. 작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작은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정책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에너지를 정책으로 슬금슬금 갉아먹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뭐 분양권 가구수 포함 그다음에 대출 뭐 15억 이상 안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다주택자들은 매수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세금으로 다 뺏기잖아요. 네. 거의 100% 가까이 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핵심 규제 지역 안에서는 투자 행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주체가 무주택자밖에 안 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 중에 70%는 매수를 아예 안 해요. 그럼 30%만 매수 주체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폭등장 때 다 사고 그러면 이제 수치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마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내는 게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하락 전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상승장이다. 그럼 지금 금리 인상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2004년도쯤에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때도 금리가 올라갔어요. 근데 거의 효과를 안 내고 2006년까지 폭등을 하거든요. 네. 금리 인상은 제가 2차 요인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시장 방향과 다르면 힘을 거의 못 내게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상승할 때 올라가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 한 번 올라갈 때 막 한 달에 억대가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금액을 따져보면 많아야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가는 금액으로 인해서 상쇄되는 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네.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상승장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개인 금융으로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예, 그런 대출은 금리가 최소 13%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됐다라고 하지만 주담대 금리가 5%대예요. 네. 5%, 6%. 근데 10%, 20%대 금리를 줘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거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효과는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집값 하락폭을 조금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금리 인상 자체로는 네. 어떤 원인이 되지 못하고 이게 네. 어떤 장세와 만났을 때 그게 이제 가속화시킬 그렇죠. 수 있냐. 네네. 이제 어떤 진짜 변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종속적인 개념으로 네.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2차 요인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차 요인은 어떤 걸 2차 요인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다 2차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뭐 인구, 그다음에 금리, 호재, 악재, 네. 그다음에 경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걸로 막 시장을 분석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2차 요인이에요. 시장과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요.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 거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효과를 네.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호재 같은 경우 인도권 GTS 신호선 딱 생긴다라고 하자마자 인도권이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신호선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인도권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호재는 그대로 네. 있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2차 요인은 방향, 여러분들이 외워놓아야 될 게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방향이 다르면 힘을 거의 못 낸다. 네. 이렇게 외워놓고 계시면 돼요. 그럼 네. 정말 주된 요인, 메인 요인. 네. 1차 요인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대중심리예요. 각 개인 간의 심리는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힘들거든요. 네. 근데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승이 계속되면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형성이 돼요. 정부가 그걸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죠. 네. 그래도 다 이겨냅니다. 상승의 폭등을 이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아예 안 네. 삽니다. 사야 될 사람들도 아예 안 사버려요. 정부가 이때 뭘 하냐, 규제 다 풀어주거든요. 그래도 하락해요. 그래서 대중심리가 한번 방향을 설정하면 네. 여간에서는 그 방향을 턴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이 방향을 강한 힘으로 턴을 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차 요인인데 네. 바로 바닥권에서는 전세입니다. 전세. 네. 특히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전세난이거든요. 전세난이 생기면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더라도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대중심리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이미 갖추고 하락 쪽으로 팍 내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강제로 상승 쪽으로 턴을 시키는 게 바로 전세라는 얘기죠. 네. 상승할 때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계속 규제를 해가지고 네. 상승의 힘을 약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 변화가 약간 생기면서 상승의 힘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락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생기는 게 바로 미분양입니다. 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돌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전세, 분양, 정책, 대중심리. 네. 이렇게 네 가지가 1차 요인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좀 관망세예요. 하락 거래가 나오긴 하지만 네.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장세가 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바닥을 가리키는 신호들을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채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하락 기간이 보통